예,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모멘텀 밸런스를 하면서 그 나비의 스톡스 이퀘이션을 다 유도했어요. 그죠? 나비의 스톡스 이퀘이션을 유도를 할 때 이제 모멘텀 밸런스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멘텀 밸런스부터 시작을 해서 가우전스 다이버전스 시오림을 통해서 인테그랄 폼에서 디퍼런셜 폼으로 식을 유도를 했고, 그러면서 저희가 그 나비의 스톡스 이퀘이션의 이제 기본적인 이제 디퍼런셜 F는 MA, 즉 모멘텀 밸런스 이퀘이션으로부터 알제브라 몇 가지를 더 정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스트레스를 어떻게 고려를 하는지 등등등 있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비의 스톡스 이퀘이션을 유도를 했습니다. 쓰면서 그냥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우리가 그 모멘텀 밸런스 식 초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요 폼이었죠. 요게 이제 요 모멘텀 플럭스에 대해서 뭐 요렇게 묶어서 보냐 요렇게 묶어서 보냐에 따라서 어떻게 물리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지를 봤었죠. 이제 컨택 포스 혹은 서페이스 포스, 그죠? 이거에 대해서 물리적 의미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의 바운더리에서 플럭추에이션이 있다 보니까 모멘텀 익스체인지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슈어랑 노멀에 대한 어떤 포스 텀이 당연히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바디 포스 FB, 뭐 밑에 바 대도 되고, 뭐 그냥 직접 이렇게 써볼까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했던 게 요거, 그 다음에 뭐 요 텀 가우스 다이버전스 시오림을 통해서 이제 면적분을 부피적분으로 돌렸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묶었던 폼을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 네, 그리고 지금쯤 됐으면 이 정도는 자유자재로 쓰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0, 기억나시죠? 그래서 요거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요 부분이 0이어야 되니까, 그죠? 얘를 다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죠. 네. 그리고 저희가 그 요 두 개를 우변으로 넘겨서 많이 봤었어요. 네. 그리고 요 포스에 대한 것도 이제 저희가 프레셔, 그러니까 노멀 어떤 스트레스와 쉐어 스트레스에 대한 텀, 그리고 몇 가지 알제브라를 증명을 했었죠. 기억나시리라 믿습니다. 네. 그 기본적으로 이제 뉴트니언 인컴프레시블 플루이드를 다루고 있고, 뭐 로우가 컨스턴트라는 가정하에 이제 플루이드의 특징을 반영한 컨스티티티브 이퀘이션을 이용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뭐 레이드 오브 디포메이션 텐서에 대해서도 배웠었고, 그 해서 알제브라를 몇 가지를 적용해서 풀었더니, 이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또 쓰지는 않을게요. 다 최종적으로 중간에 이제 몇 가지 프로세스를 싹 거치고 나면, 알제브라들을 거치고 나면 결국 우리가 이제 최종 얻고자 했던
여기에 이제 쉐어 앞에 뮤가 붙는 거는 쉐어니까 뭐 필연적인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 텀이 플루이드의 컨스티튜티브 이퀘이션, 그러니까 플루이드 특징을 반영한 컨스티튜티브 이퀘이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멀 그 다음에 쉐어 둘 다가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저희한테 이제 알려줄 수 있는 그 플루이드의 어떤 물질적인 특징에 기반해서, 그래서 이제 노멀에 대한 거와 쉐어에 대한 걸로 가고, 쉐어에 대한 거 앞에 당연히 뭐 여기 뮤가 붙는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런 나벨 스톡스 이퀘이션, 즉 매스와 모멘텀 이퀘이션이 서로 커플링된 폼으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것처럼 뭐 대단히 유명한 식이에요. 이게 육체역학의 특수한 뭐 식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뉴턴 역학이 나온 이후에 사실 F는 MA가 그 유체 모션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음을 증명을 한 거고, 이게 특히 마이크로 플루이딕 시스템에선 대단히 잘 맞습니다. 요 이퀘이션이 F는 MA, 결국은 F는 MA, 그리고 매스 모멘텀 밸런스 서로가 이제 커플링 돼서 최종적으로 유체의 고동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식이다. 뭐 그래서 뭐 이게 뭐 제가 이제 소개해드린 책 뭐 세상을 바꾼 17가지 이퀘이션 중에 하나다, 뭐 제가 이런 뭐 말씀도 드렸었고,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유체역학이 왜 재밌냐라고 제가 이제 질문을 받으면은 제가 하는 답변이, 여러분들이 지난 한 2달여 동안 그 나비의 스톡스 이퀘이션을 유도해내기 위해서 왔던 과정들을 보면은 사실 논리적으로 굉장히 탄탄한 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예, 우리가 되돌려 보면은 스태틱 플루이드에서 주요 특징들을 하나하나 다 봤고, 그죠? 뭐 예시도 봤지만, 스태틱 플루이드 뭐 부요연스 같은 어떤 뭐 혹은 이제 브레이크에 이제 플루이드 미케닉스가 어떻게 작용하는 자동차 브레이크에, 그리고 이제 매스 밸런스, 에너지 밸런스, 그 다음에 모멘텀 밸런스로 이렇게 척척척 넘어오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우리가 나벨 스톡스 이퀘이션을 유도를 해냈죠. 그 과정들을 보면 우리가 연력학적 지식도 알았어야 됐어요. 그죠? 기본적인 밸런스에 대한 개념도 알았어야 됐고, 매스에 대한 것도 알았어야 됐고, 에너지에 대한 것도 알았어야 됐고, 그 모든 게 다 종합적으로 버무려져서 사실 매스 컨저베이션, 그 다음에 에너지 컨저베이션, 모멘텀 컨저베이션, 모멘텀 밸런스까지 다 하면 여기 와중에 이제 연력학 등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상에 저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역학 혹은 모든 이치들에 대한 해석 원리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 제가 예를 들어서 밸런스 이퀘이션을 세울 때 좌변에 어큐뮬레이션 레이 뭐 부피적분 들어가고 오른쪽에 이제 면적분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는 시스템을 설정을 할 때 아비트러리하게 어떤 모양, 아비트러리한 모양을 갖고 있는 볼륨을 갖고 있는 녀석을 시스템으로 잡고 거기에 유체가 들어가고 나가는 걸 보는 거죠.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우리가 플럭스 개념을 도입을 해야 되고, 플럭스는 단위 시간당 단위 면적당 들어가는 어떤 이동하는 양이기 때문에 당연히 면적분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어떤 포뮬러를 유도하는 과정들을 쭉 보면은 이거는 단순히 사실 유체역학에만 적용되지 않고, 제가 언급을 드렸던 부분이 뭐 다른 전자기학이라든지 고전역학이라든지 뭐 전자기학도 들어가고 뭐 다른 기타 여러 가지 분야에 다 쓰여요. 같은 원리가 그대로 쓰이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게 기본적인 그 분야를 막론하고 컨스티튜티브 이퀘이션 혹은 그 거동을 나타내는 어떤 거버닝 이퀘이션을 유도하는 과정에 다 똑같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 나베스톡스 이퀘이션을 유도하는 과정을 완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익히고 있으면은 다른 어떤 분야에 적용이 되는 거버닝 이퀘이션을 마주하더라도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여러분들이 다 아실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했고,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유체역학을 다 공부를 하고 나서부터 다른 기초 전자기학이라든지 뭐 광해이라든지 역학, 뭐 통계 역학 이런 거를 공부할 때 눈이 좀 떠지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모멘텀 밸런스 파트 2를 하고 있는데요. 이 파트 2 그 다음에 이제 파트 3까지 할 건데, 이제 남은 과정은 레이놀즈 넘버에 대한 이해예요. 레이놀즈 넘버. 사실은 마지막에 레이놀즈 넘버가 딱 나왔을 때 그건 일종의 무차원수이고 굉장히 간단한데, 정의 자체는 간단한데 그걸 유도하는 과정 역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유체 거동에 대해서 나비에르-스톡스 이퀘이션을 기반으로 해서 다루기도 할 거고, 그 우리가 다루게 될 유체의 거동, 하겐, 파조이, 플루이드 등등등, 학부 때 유체역학을 배우셨던 분들은 하겐 혹은 뭐 하겐, 헤겐, 뭐 파조이, 플루이드에 대해서 많이 배우셨을 건데, 대부분 유체역학에서 사실 하겐, 파조이, 플루이드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파생이 되는 거동을 다루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제 레이놀즈 넘버의 물리적 의미, 지금 우리가 나비에르-스톡스 이퀘이션을 했던 것처럼 그거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이크로 플루이딕 시스템 내에서의 유체 거동에 대해서 대부분 딱 보면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임프레션을 인사이트를 가질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마이크로 플루이딕 시스템의 본격적인 응용에 대해서 이번 학기 남은 기간 동안 할 수 있겠죠. 이제 그 과정에 대해서 해볼게요. 렉탱귤러 그 다음에 이제 카테시안 코디네이트 각각이 있고, 얘가 어떻게 쓰이는지도 볼 겁니다. 렉탱귤러 코디네이트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도 있고, 그 두 가지는 사실 유체역학에서 흔히 쓰이는 건데, 제가 이제 여기랑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 두 개를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보통 마이크로 플루이딕 시스템에서 포토리소를 기반으로 한 소프트 리소그래피로 마이크로 플루이딕 채널을 만들면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약간 렉탱귤러한 쉐입을 갖고 있는 마이크로 플루이딕 채널, 여기에 이제 플루이드가 들어가는. 반면에 요즘에 또 마이크로 플루이딕 채널을 구성하는 그 유행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카필라리 글래스 튜브가 있으면은 열을 가하고 양쪽에서 당겨가지고 카필라리 형태로 만들거든요. 이렇게 가느다란 관 형태로.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또 그 유체 채널이 이렇게 실린더리컬한 형태를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실 때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해서 많이 쓰실 것 같아가지고 두 개의 코디네이트를 다루고, 그 두 개의 코디네이트에 따라서 어떻게 나비에르-스톡스 이퀘이션을 다룰 수 있는지 그냥 예를 조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어서 너무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 나비에르-스톡스 이퀘이션을 보면 1번 텀을 이제 타임 데리베티브가 들어가는데, 얘 x, y, g, 그러니까 b 벡터니까 나눠서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앞선 거랑 통일성 있게 u로 쓸게요. 그 다음에 v, 벡터 우리 앞서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매트릭스를 쓸 수 있겠죠. 왜냐하면 얘가 이렇게 쓰니까. 그리고 얘는 렉탱귤러 코디네이트에서 이렇게 쓸 수도 있죠. 그럼 두 번째 텀은
요 텀이었죠, 그죠? 요거 어떻게 나왔는지 기나긴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 제가 여러분들 믿고 잘 공부를 하셨으리라, 예, 생각합니다. 몇 가지 알제브라 증명도 여러분들 제가 다 증명해서 노트를 드렸지만 각자 스스로 다 해보셨으리라 믿어요. 자, 얘 뭐 간단하죠. 그레디언트 들어가니까 x 방향, y 방향, 그죠? 여기에 이너 프로덕트, 이너 프로덕트가 들어가니까 칸이 조금 좁으니까 제가 다음 페이지 쓸게요. 다음 페이지에 이어서 쓰면 이렇게 되죠. 요런 매트릭스가 되고 얘 x 방향, y 방향, g 방향 이렇게 각자가 되고, 그죠? 3번 써볼게요. 3번 텀, 우리 노멀 스트레스에 대한 얘는 간단하게 쓸 수 있겠네요. 단순 그레디언트니까. 4번 쉐어에 대한 파트 라플라시안, 여기에 이제 요 벡터 넣으니까 뮤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를 각각 매트릭스에 쏙쏙쏙쏙 넣으면 U 있고
y 자꾸 써보세요. 약간 뭐 당연한데 이거를 왜 써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쓰세요. 자꾸 직접 쓰면서 정리를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 다 정리가 된 거예요. 그 다섯 번째 모멘텀 밸런스에서 맨 마지막 텀 바디포스 물론 넣지는 않았는데 여기 바디포스 사실 그냥 로우 G로 표현을 하면 되니까 바디포스는 정리하지 않을게요. 그러면 우리가 1번, 2번, 3번, 4번, 그 다음에 5번은 정리하지 않았지만 5번 턴까지 쭉 정리를 하면 방향에 따라서 필요한 힘들을 다 우리가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리고 X, Y, G 컴포넌트에 따라서 각각 따로 쓸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1번, 2번 다 전부 X, Y, G 방향으로 매트릭스 표현이 되니까 X방향 컴포넌트면 X방향 컴포넌트만 따로 떼서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거를 쓰면서 정리를 자꾸 하셔야지 헷갈리지 않으세요. 프레셔 X방향 고려하면 되고 방금 정리한 네 번째 같은 경우에 X방향은 여기 X, Y, G 되니까 X방향만 따로 쓸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물론 통상 그 바디포스 다섯 번째 톤 같은 경우에 없는 그 X나 Y 방향으로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냥 쏠 수는 있어요. 이렇게. 물론 그래비티가 주로 G 방향이니까 얘 나중에 캔슬아웃 되지만 어쨌든 식을 정리한다는 관점에서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칸이 모자르니까 Y나 G에 대해서는 정리는 따로 안 할게요. 근데 이 Y나 G 방향의 컴포넌트들도 같은 방식으로 정리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이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는 요렇게 라팅귤러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는 요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제 우리가 앞서서 언급을 했던 요런 실린드리컬 관에서는 렉탱귤러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를 쓸 수 없고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를 써야 되는데 뭐 여러분들 그 미적분학 캘큘러스 배울 때 조금 아시겠지만 식이 좀 복잡해지죠. 좀 차이가 있습니다. 렉탱귤러 카테시안 코디네이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코디네이트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I 방향이 가리키는 건 항상 똑같아요. 어느 위치든 기본적으로 그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식이 이 렉탱귤러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이 뒤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보다 훨씬 간단한 이유가 모든 방향에서 어떤 뷰를 보든 간에 이게 I가 가리키는 방향이 똑같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턴만 하더라도 라플라시안 이거를 전개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이 수직 방향의 변수로 미분을 시키면 그냥 빵이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얘도 마찬가지죠. 되게 간단해져요. 근데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 같은 경우에는 뭐 뒤에 보겠지만 R의 각도 세타 G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R 세타랑 G는 서로 수직이지만 R과 세타는 서로 수직이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좀 복잡해집니다. 다루는 게. 그러니까 얘는 이제 모든 어느 위치에서나 이제 이쪽 x축을 가리키는데 반해서 얘는 각도에 따라서 방향이 서로 다른 거죠. 그래서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를 자세히 보면 얘 R 각도가 있으면 세타 그죠? G 방향에 이렇게 있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1번, 2번을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면 1과 2의 방향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R, 세타, G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서로 방향이 다릅니다. 1과 2에. 그러면은 얘를 다룰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예를 들어서 얘 데리베티브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쓴다고 하면 얘를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세타로 미분을 하면 얘가 빵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라플라시안 텀을 다룰 때 VR 방향 벡터 V 세타 VG 요게 앞서서 봤던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 이제 카테시안 렉탱귤러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와 같이 이렇게 못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대단히 복잡해집니다. 문제가. 그러니까 이 왜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과 이제 레탱귤러 카테시안 코디네이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그리고 그 근원이 어딘지를 조금 아셔야 돼요. 코디네이트의 성질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그리고 이거를 이런 문제 때문에 실린드리컬 코디네이트 같은 경우에 보통 어널리티컬하게 잘 못 풀어요. 대부분 문제가 어널리티컬 솔루션이 잘 안 나옵니다. 왜냐면 이런 성질 때문에 그러니까 라플라시안 특히 라플라시안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데 밖으로 못 빼내서 전체적인 이퀘이션이 완전히 넌리니어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공면의 지오메트리를 갖고 있는 경우에 어널리틱하게 솔루션을 잘 못 풉니다. 이런 렉탱귤러 카테시안 코디네이트 같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 이제 이 XYZ 컴포넌트 각각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지오메트리가 이렇게 그냥 어떤 면을 갖고 있는 공면이 아니라 면을 갖고 있다는 뜻은 1차 텀으로 다 표현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어널리틱하게 다 풀 수 있는데 요런 거 같은 경우 어널리틱하게 못 풀어요. 그래서 사실 실린더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실제로는 이렇게 실린더 모양이지만 이거를 2차원 면으로만 봐서 해석을 대부분 합니다. 어널리틱하게. 네, 그래도 이제 사실 잘 맞아서 예, 우리 뒤에도 이제 어널리티컬 솔루션이 없기 때문에 실린더가 코디네이트 같은 경우에 어널리티컬 솔루션을 직접 내지는 않을 거고 실린더리컬 코디네이트가 갖고 있는 이런 고유의 성질이 돼서 나비의 스톡스 이퀘이션이 완전히 풀 넌리니어 이퀘이션이 돼서 어널리틱하게 솔루션을 풀 수가 없다. 그래서 이 특정 뭐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 G X축으로 이루어진 2차원 면에서만 근사해서 다룰 거예요. 근데 마이크로 플루이딕 시스템처럼 채널의 디멘전이 작은 경우에는 이렇게 근사를 하더라도 대부분 잘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알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나비알 스톡스 이퀘이션을 직접 하나하나 푸는 스텝을 밟아 갈게요. 매스 밸런스, 그 다음에 모멘텀 밸런스. 사실 지금 정도 되시면은 나비알 스톡스 이퀘이션은 그냥 아마 그냥 외워서 다 쓰실 수 있으시죠? 나비알 스톡스 이퀘이션은 이제 풀어볼 건데, 풀고 마이크로 플루이딕 채널 안에서 유체 거동을 이제 해석을 할 겁니다. 어널리티컬 솔루션이 이제 렉탱귤러 코디네이트에서만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풀게요. 그래서 X 컴포넌트, Y 컴포넌트, G 컴포넌트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우리 요 페이지에서 다 정리했죠. 그러니까 사실 이 매스 밸런스에 대한 식 하나가 나오고 모멘텀 밸런스 렉탱귤러 카테시안 코디네이트에 맞춰서 모멘텀 밸런스는 식이 X 컴포넌트, Y 컴포넌트, G 컴포넌트 이렇게 세 개로 더 스플리팅이 돼서 총 식이 4개라고 봐야 돼요. 식이 4개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풀어야 되는 베리어블이랑 같이 정리를 해보면 식이 4개예요. 1 플러스 3. 언노운 베리어블은 속도 x, y, g 텀 그리고 p가 있죠. 그래서 토탈 4개. 그러니까 식이 4개고 언노운 베리어블이 4개이기 때문에 풀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얘를 풀려면 우리가 또 하나 설정을 해줘야 되는 게 바운더리 컨디션이에요. 네, 지금 편미분 방정식을 이게 나비알 스톡스 이퀘이션이 이제 기본적으로 편미분 방정식인데 파셜 디퍼런셜 이퀘이션. 변수 식은 4개, 변수 4개. 그리고 편미분 방정식이기 때문에 바운더리 컨디션을 줘야 되는데 특히 마이크로 플루이딕 시스템에서는 넌 슬립 바운더리 컨디션이라는 걸 넣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체관이 이렇게 있으면 유체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부터 이렇게 흘러온다고 칠게요. 그러면 얘의 속도 혹은 모션 프로파일을 그리면 우리가 잠깐 제가 아까 언급을 했던 하겐 파저의 플루이드 경향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가운데에서 잘 가고 벽으로 갈수록 속도가 느려지다가 완전 벽에서는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넌 슬립 이렇게 부릅니다. 넌 슬립 바운더리 컨디션.
슬립하지 않은 바운더리 컨디션.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수업 시간 중간에 제가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유체가 특정 관을 지나가는데 그 지나가는 유체관의 지름 혹은 뭐 너비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유체의 볼륨 대비해서 벽면이 끼치는 영향이 커진다. 그리고 사실 벽면이 끼치는 영향이라는 게 다름 아니라 유체 이렇게 가면은 사실 모든 매스를 갖고 있는 물질이 마찬가지듯이 프릭션을 느끼죠. 사실 그리고 얘가 비스코스티로 귀결이 되는 텀이라고 했죠. 그죠? 이거는 사실 그 모든 역학에서 적용이 되는 겁니다. 마찰이라는 거는 사실 모든 역학에서 다 안고 있는 문제이죠. 그래서 유체관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특히 뭐 이게 이제 마이크로 플루이딕 시스템인데 벽에서 프릭션이 그 유체 전체 고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되게 커집니다. 그 전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관이 지름이 혹은 뭐 레터럴 디멘전이 그러니까 전체 볼륨 대비해서 유체가 마주하고 있는 관이랑 마주하는 그 인터페이셜 에어리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유체의 레터럴 디멘전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커지기 때문에 마찰이 더 도미넌트하게 적용이 되고 유체가 전체적으로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서 그 마이크로 플루이딕 시스템에서 레이놀즈 넘버가 작다라는 게 바로 이걸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체가 점점 앞으로 덜 나가게 되고 특히 유체가 갖고 있는 모멘텀 자체가 적다는 뜻이니까 유체간의 지름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유체관 표면에서의 어떤 마찰이 전체 거동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커져서 특히 벽으로 갈수록 속도가 거의 안 나는 넌 슬립 바운더리 컨디션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비에르 스톡스 이퀘이션의 편미분 방정식을 풀 때 이 넌 슬립 바운더리 컨디션을 적용을 해도 대단히 잘 맞고 바운더리 이퀘이션을 이렇게 적용을 했을 때 어널리틱하게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도 훨씬 간단해져요. 또 재밌는 거는 여러분들 그 유체역학 실험을 하게 되면 이거 잘 보입니다. 실제로 그 여러분들 마이크로 플루이딕 실험을 할 때 마이크로 플루이딕 실험이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그냥 일반 맷 실험실에서 흔히 있는 옵티컬 마이크로스코프 밑에 대고 이렇게 실험을 하면 잘 보이기 때문이죠. 이 유체관에 초점을 잘 맞추고 유체관 벽면에 특히 벽면에 초점을 잘 맞추면 요 넌슬립 바운더리 컨디션이 적용이 된 하겐 파조이 플루이드 이름이 저 경향이 잘 보여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가보죠. 저희가 요거를 풀면서 저희가 무차원수 하나를 도입을 할 거예요. 요게 유체역학 그 학부 시절 때 배우셨던 분들은 배우셨을 겁니다. 이게 뉴센 넘버 뭐 이게 이 덴마크 사람의 이름을 따서 나온 거라서 마틴 뉴센 우리나라에서 이제 발음할 때 크뉴센 뭐 크뉴센수 혹은 뭐 크자를 잘 안 붙이고 뉴센수 이렇게 부르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게 그 덴마크에서 발음할 때 앞에 크를 잘 발음을 안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덴마크 사람의 발음을 따서 뭐 뉴센수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고 그냥 그 영어식으로 크뉴센수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도 있고 뉴센수 발음하기 약간 어렵습니다. 뉴센 넘버 크뉴센 넘버 이렇게 할게요. 저희는 크뉴센 넘버 뉴센 넘버는
일반적으로 무차원수입니다. 무차원수이고 얘가 이제 뭘 의미하는지 한번 볼게요. 이 넌슬립 바운더리 컨디션에 대해서 어떤 직관적으로 그 넌슬립 컨디션 혹은 넌슬립 정도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자, 바텀에 이렇게 월이 있고 여기서 이제 월 표면에서 어떻게 이제 속도를 표현할 수 있는지를 볼게요. 속도 이렇게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아비트러리한 벡터를 표현을 하면 얘는 노멀 쉐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그러면 속도 v가 있으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at the impermeable wall이라는 거는 유체가 투과하지 않는 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유체를 뚫고 어떤 유체가 가지 않는다는 뜻이니까 얘는 없다는 뜻이고 이 쉐어 방향으로만 속도 u월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넌슬립이라고 하면 얘도 빵이겠죠. 이게 큰 윤셋 넘버는 뭐냐면 이 넌슬립 정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는 이제 KN이라고 쓰는데 특정 거리로 나눠준 겁니다. 둘 다 거리예요. 그러니까 람다는 뭐냐면 하나하나 mean free path of molecule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얘는 뭐냐면 시스템의 캐릭터리스틱 랭스인데 조금 어렵죠, 용어가. 볼게요. 이 몰레큘 모델링이나 혹은 고분자 같은 어떤 매크로 몰레큘의 거동을 해석을 하는 거를 혹시 배우셨던 분이 있으시면 이 민 프리패스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민 프리패스는 뭐냐면 몰레큘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우리가 그 상온에서 있다는 거는 항상 열 에너지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죠? 열 에너지를 뭐로 표현을 하냐면 KBT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볼츠만 컨스턴트의 템퍼러처를 곱해줘서 열 에너지 정도를 주고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특정 몰레큘이 우리가 몰레큘 딱 여기 있다고 치면은 얘가 딱 고정되어 있지 않죠. 고정되어 있지 않죠. 딱 이 위치에만 있지 않죠. 이 위치에만 있을 경우는 뭐예요? 절대 영도. 근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지금 앰비언트 컨디션처럼 이렇게 상온에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뭐 요즘 같은 날씨 25도라고 칩시다. 실내 온도가. 그러면은 25도만큼의 열 에너지를 항상 주고 있다는 뜻이고 얘는 무슨 얘기냐면은 KB 그 볼츠만 컨스턴트 곱하기 25도 그러니까 300K를 곱한 정도의 열 에너지가 있다는 뜻이니까 얘가 이렇게 계속 움직입니다. 네. 그냥 매크로스코픽하게는 그냥 고정되어 있을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물이 있으면 물 안에 분자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지만 사실 얘는 이렇게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몰레큘 레벨에서 보면. 이게 평균 얼마나 움직이는지를 나타내는 게 민 프리패스입니다. 나노 입자 같은 경우에 이거 이제 민 프리패스를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나노 입자 같은 경우에 몰레큘보다 훨씬 큰 나노 입자 혹은 마이크로 스케일의 입자 같은 경우에 공기나 혹은 뭐 리퀴드 같은 플루이드에 분산이 되어 있는 경우에 보면은 이게 막 랜덤 모션 하는 게 보이죠. 이걸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브라우니안 모션이라고 부르죠. 걔도 그 연력학적으로 열 에너지를 항상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열 에너지를 받는 우리 이제 모멘텀 밸런스, 에너지 밸런스, 모멘텀 밸런스를 하면서 배웠죠. 에너지가 있으면은 밸런스 에너지가 물질에 전달이 된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모멘텀이 전달이 된다는 거고 모멘텀이 전달이 된다는 거는 시간에 따라 모멘텀이 바뀐다는 거기 때문에 얘가 포스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움직입니다. 움직여요. 근데 열 에너지이기 때문에 열 에너지라는 뜻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특정 몰레큘이 있다고 하면 혹은 얘가 나노 입자가 돼도 똑같아요. 주변에 뭐 공기 등등 분자들이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네들이 열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진동을 계속 할 거 아니에요. 움직인다고요. 방금 보시는 것처럼.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나노 입자나 혹은 다른 큰 몰레큘이 있으면은 가서 충돌하겠죠. 충돌하면은 타임을 예를 들어서 평균 내서 보면은 보통 이제 큰 나노 입자 같은 경우에는 피코세컨드 레벨로 이렇게 평균에서 보면은 이 모션이 완전 랜덤이에요. 랜덤입니다. 근데 타임 스케일을 피코세컨드보다 훨씬 짧은 타임 스케일로 딱 평균해서 보면은 특정 시간에는 특정 방향으로 이 랜덤 모션에 의한 콜리전이 충돌이 특정 방향으로 더 쏠리고 특정 시간에 특정 방향으로 쏠리고 특정 시간에 특정 방향으로 쏠리고 특정 시간에 특정 방향으로 쏠린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움직입니다. 근데 피콘세컨 레벨을 평균해서 보면은 거의 원위치로 와요. 돌아다니고 옵니다. 원위치로 와요. 얘는 랜덤 모션이기 때문에. 그래서 큰 파티클 같은 경우에는 얘를 그 보통 브라우니안 모션으로 해석을 하고 디퓨전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스몰 몰레큘의 경우에도 같은 해석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얘가 주변에 있는 분자들에서 열 에너지에 의한 바이브레이션, 이 바이브레이션에 의한 어떤 충돌로 막 움직입니다. 말 그대로 얘는 특정 타임 레벨 굉장히 짧은 시간을 평균해서 보면은 이 랜덤 모션이 주변의 몰레큘 혹은 분자들이 혹은 원자들이 랜덤 모션을 하면서 자기 몸에 와서 부딪히는 게 특정 타임 레벨을 보면은 특정 방향으로 더 도미넌트해서 움직였다가 근데 그 특정 타임 이상에서 그 다음 타임 랩에서는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이거를 이제 스토캐스틱이라고 부르죠. 근데 이거는 통계 역학의 영역이어서 근데 예를 들어서 피코세컨 레벨보다 짧은 타임 랩이 아니라 더 긴 그 즉 피코세컨 타임 랩 혹은 그 이상의 타임 랩에서 보면은 이게 다 완전 풀리 랜덤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궁극적으로는 원위치로 와요. 사실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 미인 프리패스라고 하는 게 이제 얘가 얼마나 이렇게 가냐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특정 타임 랩에서는. 그러니까 몰레큘의 어떤 모션이고 얘네들이 전체가 합쳐지면은 유체 전체 모션이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미인 프리패스 오브 몰레큘. 그리고 이 빅 L 그러니까 캐스트리스틱 랭스 오브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기준을 삼는 시스템의 거리예요. 거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 분자 같은 경우 플루이드를 뭐 물이라는 플루이드를 구성하고 있는 물 분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스토캐스틱하게 랜덤 모션을 하는 특정 거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뭐 이게 람다로 표현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캐릭터리스틱 랭스 오브 시스템 우리가 바라보는 시스템의 캐릭터리스틱 랭스를 예를 들어서 이 민 프리패스랑 같게 잡으면 그렇죠? 예를 들어 분자가 예를 들어서 한 이 랜덤 바이브레이션에 의해서 한번 이렇게 열 에너지에서 한번 퉁 갈 때 요 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0.5 나노미터라고 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유체 시스템의 유체 거동을 볼 때 그 관에서 0.5 나노 스케일로 끊어서 보고 이 0.5 나노 스케일 안에서는 호모지니어스 미디엄 우리가 하이포테시스를 적용을 했었죠. 이게 컨티너 하이포테시스를 적용을 했었는데 그 적용하는 볼륨은 뭐 거기에 관여하는 거리가 0.5 나노로 합시다. 그러면 얘는 넌슬립이 아닌 거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관찰하고자 하는 유체 시스템의 어떤 디멘전이랑
민 프리패스 그 몰레큘이 평균 이동하는 거리가 거의 같으니까 이거는 상대적인 개념인 건데 일종의 이 경우에는 넌 슬립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슬립인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마이크로 플루이딕 시스템을 가정을 하는데 컨티넘 하이포테시스를 적용하는 거리가 막 예를 들어서 그 500나노 이렇게 근사하는 우리가 Finite Element Method FEM으로 어떤 볼륨을 짧게 쪼개가지고 그 볼륨에서 일어나는 그 볼륨 안에서 유닛 볼륨 쪼개진 볼륨 내에서 일어나는 일은 호모지니어스하게 같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컨티넘 하이포테시스였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갖고 500나노 그 예를 들어서 근데 몰레큘의 민프리패스가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0.5나노로 하고 그 디스크릿하게 쪼개진 볼륨의 레터럴 디멘전이 500나노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 경우에서 볼 때는 몰레큘이 거의 어느 거리로 이동한다고 안 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슬립이 없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대적인 거리 비교를 통해서 이 시스템이 넌 슬립을 가정해도 되냐 안 되냐를 우리가 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넌 슬립이라고 하면 눈센 넘버가 1보다 되게 작은 경우예요. 예. 그래서 보통은 컨티너 하이포테시스를 적용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민 프리패스 그러니까 뭐 유체의 파이나이트 볼륨으로 잘랐을 때 그 파이나이트 볼륨이 이동하는 거리 이게 이제 유체에서는 민 프리패스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게 뭐 한 100나노라고 칩시다. 100나노 이렇게 쓸게요. 근데 우리가 유체 관을 고려를 할 때 뭐 길이가 한 10cm 가는 길이 레터럴 디멘전은 뭐 레터럴 디멘전은 짧게 잡을 수 있죠. 마이크로 플루이드 시스템 같은 경우에 200나노 바이 200 마이크로 바이 200 마이크로 이렇게 잡을 수 있고 근데 길이를 뭐 이게 슬립이니까 유체가 모션하는 전체 길이 개념에서 보면 예를 들어 10cm 뭐 이렇게 보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크게는 보통 실험을 잘 안 하긴 하지만 그럼 이 경우에는 그 큰 윤센 넘버가 대단히 작기 때문에 그냥 넌슬립으로 봐도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큰 윤센 넘버가 어느 범위 안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1 정도 되더라 이 사이에 있다 그러면은 얘는 슬립으로 봐야 됩니다. 슬립 벨로시티가 관철된다. 그러니까 큰 윤센 넘버라는 거는 어떤 이 바운더리 넌리니어 이퀘이션을 우리가 풀기 위해서 바운더리 컨디션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때 바운더리 컨디션이 보통 이제 넌슬립을 가정을 하고 그러면 또 문제가 훨씬 쉬워지니까 그래서 이제 넌슬립을 그럼 이 시스템이 과연 우리가 적용해도 무방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어떤 기준점이 되는 거죠. 기준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운더리 컨디션까지 설정을 했고 이제 우리가 나비아 스톡스 이케이션을 마이크로 플루이드 시스템 안에서 푸는 법을 이제 진짜로 해볼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뭐 업섭션이나 어떤 백그라운드를 세팅하는 게 많았는데 해서 우리가 그 퍼즐 플루이드 어떻게 유도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끊고 다음 동영상에서 계속 이어갈게요.